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를 뜻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시계로는 매 1초마다 국가 채무가 200만 원씩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 씀씀이가 커지면서 적정 국가 채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라 국간이 활짝 열린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 빚이 1,4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거고 또 앞으로 9년 동안 또 2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빚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건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그 취약한 경제 구조로 이제 세수입은 자꾸 줄어드는데 정부가 인기 영합적으로 이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국가 채무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남미 국가나 이제 그리스에서 보아왔던 현상들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재정 지출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보다 이제 3배나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이제 외환위기 때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3년 만에 지금 100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올해로서는 증세 효과가 이제 끝나고 내년에 세수입은 올해보다도 0.9%나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국가 채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복지 쪽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최근 OECD가 우리 정부의 인구 고령화 복지 증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상황이 나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1994년에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일본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이제 85%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 지금 233%로 이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고령 사회, 다시 말해서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넘는 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한 게 한 24년 걸렸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17년 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제 법으로 보장된 의무 지출이 이제 빠르게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라든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뭐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수혜 금액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복지가 이제 자연적으로 빠르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좀 또 지금 급격히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 202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재정이 지속 가능성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분석마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이제 기축통화국이라서 언제든지 국채를 발행하면 누구나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이 안 된다라면 국채 발행조차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미처럼 국가 부도 위기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를 재정 건전성이 좀 취약한 국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는 복지나 일자리에 쓸 돈 그리고 경기 침체를 탈출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 확장 재정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대책이랄까요? 이 건전성 문제를 좀 해결할 대책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과거 정부를 보면은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이제 40%를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지켜왔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이러한 암묵적인 재정 준칙을 노골적으로 이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가 3% 선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이제 800조 원이 넘어서 40%를 이제 넘어서는데요. 이 정부는 자꾸 이제 국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제 비교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제 고령 사회로 넘어갈 때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국가 채무 비율이 상당히 낮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지금도 국가 채무 비율이 한 평균 35%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이 공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은 나라가 7개 국가뿐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국책 사업을 공기업이 대신하다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공개 부채도 이제 포함을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낮은 수준도 아니고 또 국가 채무 수준 속도를 보면 상당히 우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율 스스로 재정 준칙을 재정 규율을 못 지킨다면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이제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 건전화법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루빨리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513조 원의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자동 부의가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부 원안대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이 이제 530조 원이 넘게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낭비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국민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로 인해서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기고 정부 원안이 이제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서 이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도 않고 또한 협상을 하더라도 밀실에서 짬짬이 예산이 될 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정말 해야 되는 직무를 유기했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비판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예산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이 예산안 처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감액을 하려는 움직임이 예년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선심성 예산을 좀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우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하는 사업들이 올해가 이제 3조 원이었었는데 내년 예산이 28조 원이나 됩니다. 거의 한 10배가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예비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은 경제성이 없어서 부실 사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 경제에 도움은 안 되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폭적으로 좀 줄여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80조 원을 이제 일자리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도 25조 8천억을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봐왔듯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실업 기간을 늘린다든가 민간의 일자리를 이제 구축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이제 철저히 심사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금성 복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교육이라든가 출산이라 이런 가치 활동과 연계돼서 사회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달 24일에 발표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속보치는 전기보다 0.4%를 나타내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뭐 나오니까 뭐 전망하기 좀 네, 힘들긴 잠시 뒤에 한데요. 예, 속보치와 이제 차이가 거의 없을 거로 이제 예상은 하지만 만약에 두 개가 차이가 난다면 올라가는 것보다 잠정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속보치와 이제 잠정치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0.1%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난 이제 2분기 때도 잠재 성장률을 1.1%로 이제 발표를 했다가 잠정치에서는 이제 1%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은이 그때 3분기를 속보치를 발표를 할 때 소수점 이제 둘째 자리까지 따지게 되면 0.39%다 이렇게 이제 말 했고 그다음에 한은이 이제 성장률을 2.0%로 내리잡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잠정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당초 정부 목표였던 2%대 성장률을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0.6%는 성장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은 방금 말씀하셨던 한은의 2% 성장률 전망도 만약에 3분기가 더 떨어지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만 나와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한국은행이 올 초만 하더라도 2.9%로 전망을 했다가 예. 4번에 걸친 수전 전망 끝에 2.0%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마저도 이제 민간 연구소들은 1%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정부는 이제 지금 현재 불용 예산이 있으면 내년에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남은 예산을 모두 쓰라고 지자체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금통위는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을 정도로 어떤 이러한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서 2%가 가능하다고 이제 정부가 하나는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지난번에 국가 채무가 이제 내년에 130조 원이 발행 규모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또 올라가는 올랐죠.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 정책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재정 정책도 이제 구조 조정을 지연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이나 재정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올해 2% 성장이 어려울 거로 보이고 내년에도 더 이제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